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영남대학을 다녀왔습니다. 환율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주요 핵심 내용만 가지고 오늘 주제로 정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평균 환율은 얼마였고 올해 환율 저점과 고점은 이렇게 해서 산출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주제를 지난 10년 동안 평균 환율과 2021년 환율 고점은 얼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2000 그러니까 10년 이후죠. 10년 이후 2021년까지니까 올해까지를 보면 한 11년, 12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예상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쓴 그 환율 책 중에서 이 두 번째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당장 환율 공부하라라는 책을 그 1권과 2권이 있는데, 2권 맨 뒤편에 제가 향후 환율은 얼마가 저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놨어요. 그때 적어놓은 환율이 달러당 1050원인데 그 저점이 지금 12년째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환율 저점은 짚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환율 고점은 이제 조금씩 제가 변화를 줬어요. 당시 환율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1200원 이상 갈 거라고 했는데 1200원 이상 갔고, 그 다음에는 뭐 저점 고점이 제가 얘기한 그 범위 내에서 지난 1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근거는 이제 뭐 저점은 손익분기점 환율로 가지고 이제 잡았어요. 손익분기점 환율이라 하면 이제 수출기업과 수입업체가 있는데, 서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서로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수출업체는 얼마 이하가 되려면 수출을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인데 업체에 따라서는 뭐 1000원 이하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산출한 평균을 보면 1050원 이하로 내려가면 좀 한국 수출 업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환율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더 이하로 내려가도 좋지요. 근데 수출 업체가 그 이하에서 수출량을 줄여버리면 수입 업체 입장에서도 액션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수출 업체 중에는 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50원 정도 되면 물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타기를 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분명히.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10년 전에 저점은 1050원이다 라고 정한 거고, 고점은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할 수 있으니까 고점은 위로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뭐 외환시장이 그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주식, 근데 상황이 나쁘면 그분들이 팔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은 좀 변동성이 크다. 저점은 이제 변동성이 작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점은 사실상 픽스 시기나 한 거고 1050원으로 고점은 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 업체들이 또 수출 시장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환율 전망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수가 실패하면 환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원래처럼. 원래도 사실은 그 달러 인덱스는 3%밖에 지금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은 한 7%, 8% 가까이 올랐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브 공간에서, 그죠? 아니면 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그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일반적으로 그해 환율 고점은 높아집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그 평균 환율을 산출하면 한 1134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 환율 중심으로 매년 평균 한 60원에서 70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등락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저점은 손익분기점 환율 때문에 좀 그 낮아요. 근데 고점은 그 앞에서도 얘기한 거 환율 전망에 실패한다거나 수출 시장이 나빠진다든지 그리고 그런 다양한 환율 시장 그 환경 때문에 조금 높은데 70원에서 한 100원 정도로 높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환율 중심으로 60원 내지 70원 등락하는 이유도 수출 기업하고 수입 업체 손익 분기점이 다르잖아요. 그거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이제 환율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그 대부분의 그 경제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이 그래프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프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요. 그래프에 의해서 환율이 등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부 환경, 수출 시장 환경이나 그 다음에 환율 전망 실패에 따라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등락하는 것이지 기술적 지표 때문에 환율이 등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다 실패를 하는 이유라고 보죠. 원래도 아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은 아마도 기술적 지표로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하니까 달러 가치가 큰 폭 하락할 것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가 조금 바뀌니까 1,000원 이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우선 그런 그 양적 완화 정책 자체를 달러 가치 큰 폭 하락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화폐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근본위 제도 시대라면 얼마든지 환율이 달러당 쉽게 하면 달러 가치가 그 뭐 10%, 20%, 30%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이화폐 시대에는 그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2008년처럼 리만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 때문에 환율이 내려갈 수는 있어도요. 원래도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망가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환율이 내려간 것이지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말까지 그죠? 올해 초까지 그때 하락은 미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트럼프 정부예요.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10% 정도 그 하락을 한 거죠. 달러 가치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양적 완화 정책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그 통화가치 하락을 두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마르크 같이 폭락. 그것도 양적 완화 정책 때문이 아니에요. 화폐 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 실패하면 하나도 없잖아요. 중앙은행에. 전쟁의 패전은 다 뺏기거든요. 그러면 실질 화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이 실질 화폐인데. 그러면 명목 화폐도 원래 없는 거예요. 실질 화폐가 있을 때 명목 화폐라는 용어가 성립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앙은행에 실질 화폐가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뭐 실질 화폐가 없으니 명목 화폐라는 말도 쓸 수 없고요. 그저 종이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제도 때문에 마르크가 폭락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하면 영국도 그 전쟁을 치렀잖아요. 1차 대전 당사국이죠. 그리고 독일의 침략도 받았고요. 본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 통화 가치는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영국도 통화 정벌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작게 떨어졌냐?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승리를 했잖아요. 결과도 승리를 했고. 그러니까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제도의 문제지 영국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영국도 전쟁을 하고 전쟁 비용을 통화 정발로 통해서 그 조달했는데 영국 통화 가치는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건 전쟁에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겼으니 금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전쟁 배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20년 내지 3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 요인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이기 때문에 영국은 화폐 가치가 하락이 작았고 통화 정발은 비슷하 했겠지만은 그런데 영국은 금을 추가로 확보했고 독일은 중앙은행에 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1 내지 20년 동안 10 내지 20년 동안 없는 거예요. 전쟁 배상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마르크 가치가 폭락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거기 판단이 오판이라는 거예요. 근본인제도 시대의 이론을 가지고 그 종이화폐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와 가치를 그 양적 완화 정책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똑같이 양적 완화 정책을 했거든요. 전쟁 기간 동안에. 그런데 얼마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도 전쟁 이후에 떨어진 거예요. 큰 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가 전쟁에 승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지면서 독일 마르크 가치가 폭락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도 뭐 영남대학에서 했어요. 하여튼 오늘도 영남대학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